안녕하세요. 한국투자신탁운용 배재규 사장입니다. 정치학을 공부하고 있는 김지윤이라고 하고요. 기자로 일하고 있는 이창훈이라고 하고요. 신흥국 투자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이소연입니다. 베트남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투자 전망에 대해서 베트남 시장이 어땠고 올해는 어떨 건지 경제적인 변화? 개별 기업들의 현황이라든가 어떤 사업에 집중하고 있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패권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국가가 하나 있죠. 바로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투자의 원조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준비한 다시 보는 베트남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순간에 박수 주시면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시 보는 베트남 우리 정말 귀한 초대 손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베트남 여행들은 다 한 번씩 하신 거죠? 네. 그럼요. 저만 못 갔네요. 네, 의외로 저는 직업이 항상 이제 방송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해외 여행을 거의 못 가고 항상 말로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녀오신 베트남은 어떠셨나요, 대표님? 지금부터 10년도 훨씬 더 전에 베트남에서 최초 ETF 상장한다고 저를 초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감독원이나 거래소를 만났었는데 그때 느낀 점은 베트남에서 비즈니스는 공무원 중심이구나 하고 느꼈었고요. 지난해 말에 우리 현지법인에 일하는 베트남 분들이나 또 자본시장 관련 여러 기관을 방문을 했었고 한국 기업들, 외국 운용사들도 만나봤습니다. 베트남 자본시장이 굉장히 양적으로도 성장을 했고 질적으로 성장을 했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베트남 음식은 다 먹어보셨을 텐데 네, 너무 우리 입맛에 잘 맞고요. 그 사람들이 성공에 대한 욕망이 굉장히 강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또 공부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하고 너무 닮아서 베트남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다녀오신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한 7, 80년대 막 이제 우리가 부흥하던 시절 네.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어떠셨어요? 저는 여행으로 이제 한번 가고 그다음에 일 때문에 한 2번 정도 갔었거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랄까 이게 사람들 이렇게 눈이 살아있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막 반짝반짝거리고 진짜 빨리 성공해서 뭐 좀 더 잘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막 얼굴에서 뿜어져 나온다고 할까요? 이글. 맞아 이글. 네, 그래서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제2의 한국 이런 말을 많이 쓰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베트남에서 한국 사람들에 대한 그 뭐랄까 호감 이런 게 높지 않습니까? 굉장히 대단하고요. 네. 한류가 처음 시작된 게 중국하고 베트남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교육 담당하는 부서에서 네. 제1 외국어를 한국어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영어가 아니고 그 정도로 우리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다고 알고 있거든요. 베트남 일단 음식하면 많은 분들이 맨날 좀 맛있다. 사실 세계적으로도 알아주지 않습니까? 베트남 음식은? 오바마 대통령이 그때 베트남 방문했을 때 먹었던 음식이 막 맞습니다. 유행해서 네, 진짜 막 맞아요. 유행하고 그랬었잖아요. 맞습니다. 투자 쪽에서 우리는 오늘 이제 초점을 맞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안 정말 뜨거웠는데요. 네. 그러다 좀 냉각기를 가졌던 것 같거든요. 예. 베트남을 한국 투자가들에게 처음 소개한 게 한국투자신탁운용이었습니다. 자부심 뿜뿜. 네, 네. 그게 2006년이었는데 그 당시에 베트남이 이제 그 제2의 중국이다 또는 이제 WTO 가입을 앞두고 있어서 베트남 펀드를 출시를 했었고요. 처음에는 좋았었는데 금융위기가 곧바로 왔죠. 2008년에 투자가들이 고전을 많이 했고요. 정확히 10년 후에 2016년에 한국에서 해외 투자 펀드 비과세를 시행했었습니다. 중국에 이어 베트남 투자 금액이 가장 두 번째로 많이 몰렸었는데요. 투자했던 분들이 아마 2020년 코로나 때 또다시 한번 그때. 시장이 큰 조정을 거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시작됐던 그 외부 요인, 거래소의 그 불건전 거래 관행이라든지 정부가 적극 가입해서 부정을 좀 시정한 그런 조치가 있었습니다. 투자를 하기에 신뢰가 가야 하고 네. 이 제도 자체가 완비가 되어 있어야 우리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니까요. 네네. 베트남 관련해서 나름 좀 공부를 했었을 때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랑 거의 동일하게 유사하게 생각을 했고요. 충분히 이제는 좀 큰 조정이 지난 이후에 다시 이제 상승 곡선을 그리는 흐름이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주식 시장으로서의 베트남을 좀 바라볼까요? 일단 최근에 베트남 주식시장을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은요. 작년 베트남 시장은 진짜 천국과 지옥을 오갔어요. 베트남이 작년 1월에 사상 최고치였던 1528포인트를 경신을 했었고요. 그렇게 이제 혼자 승승장구
하던 베트남이 이제 안 좋아졌던 이유가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때문에 이제 글로벌 증시랑 동반 조정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외적인 부분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대내적으로는 아까 대표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그런 회사채 규정 강화, 부정부패 척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우러지면서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좀 조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장중 한때 작년에는 900선을 밑돌다가 최근에 지수가 1000에서 1100선을 등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행복했네요. 주식 시장이 이제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고 한다면 경제 사정도 천국과 지옥을 오갔을까요? 경제는 여전히 좋은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장률 측면에서 보면 코로나 이후에 베트남도 아주 심한 봉쇄를 했었습니다. 그랬죠. 2020년과 21년에는 3% 이하의 성장률을 보였지만 작년에 8% 다시 회복했고요. 지난 10년간 평균 6%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사실은 이제 예전하고 우리가 바라본 시각이 되게 많이 달라졌거든요. 베트남 하면 뭐 가장 생각나는 거 하면은 베트남 전쟁이라고 네. 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고,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지만 깡따구가 있는 나라. 그럼요. 프랑스하고도 싸워서 이기고 미국하고 싸워서 이기고 중국하고 싸워서도 네. 이기고 자부심이 엄청나게 예, 생기죠. 정말 만만치 않은 국가다라고도 이제 그렇게 바라봐 왔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경제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을 하죠. 여기가 진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투자처로서 뭐 가장 지금 전망이 좋은 투자처 한 5개 꼽아라면 매년 꼽히는 게 네. 베트남이에요. 코로나 이전에는 거의 6% 가까운 경제 성장률을 꾸준히 보여왔었어요. 10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다 그렇게 네. 가라앉았었는데 마이너스 성장이 아니었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맞아요.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8%란 놀라운 성장률,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조정을 할 만큼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베트남 경우는 한 2.5% 정도니까 아주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죠. 그렇죠. 동화 환율 같은 경우도 아세안 시장 중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편이라서, 이 아세안 시장에서 이걸 끌고 갈 것이 그럼 베트남이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상당히 지금 경계를 한다고 들었어요. 네. 그 정도로. 지난해 그 환율이 3% 정도 저하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안정된 곳이 베트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베트남은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제2의 한국 혹은 제2의 중국으로도 불리잖아요. 네. 그건 아무래도 이제 성장 동력 그런 것 때문 아닐까요? 미국과 중국 갈등 이후에 중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지금 옮겨오고 있습니다. 애플이 생산 시설 기업 중에 일부를 베트남에 옮기게 했고요. 또 구글도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옮겨올 수가 있고, 중국 기업 자체도 관세 회피를 위해서 일부 베트남으로 옮겨온다. 이렇게 중국에서도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박사님 이 미중 무역 갈등의 반사 이익을 베트남이 얻고 있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그 트럼프 전 대통령 네. 당시에 이제 관세를 막 이제 중국산 제품에다가 때리면서 무역 전쟁이 막 일어났다라고 얘기들 많이 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봤던 거는 중국뿐이 아니라 우리랑 무역을 해갖고 흑자 보는 너네는 다 나빠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사실은 베트남도 들어가긴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뭐 환율 뭐 조작국으로 이제 지정을 하기도 하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 들어가면서 조금 바뀌었죠. 무역 전쟁이라는 거는 이제 미국하고 중국 사이의 어떤 전쟁에서 굉장히 일부예요. 근본적으로 훨씬 더 깊은 갈등이라든지 이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심해지고, 그리고 굉장히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보는 거고, 기업들을 중국에서 빼고 베트남 쪽으로 옮기는 그런 기업들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체로 중국에서 중간 부품을 가지고 와서 그걸 완성을 시켜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을 해왔었거든요. 이것마저도 여의치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아예 그냥 베트남에 기지를 두기 시작한 것도 많고, 중국 내부적인 문제도 사실은 조금은 있어요. 이제 중국에서 기업을 하기가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노동력도 더 이상 싸지가 않고, 중국 정부의 규제 같은 것도 상당히 많아지고, 그러면 대체제로 가장 어디가 좋나? 베트남이 선택이 되는 거죠. 예전 기억이긴 합니다만 우리도 개성공단이 폐쇄됐을 네. 때 베트남으로 가겠다 이런 분들도 음. 많으셨잖아요. 그 기억도 문득 나네요. 정치적으로 안정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전히 노동력도 싼 편이고 굉장히 투자자들이나 기업들한테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투자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미중 무역 갈등이 잠재적으로 항상 있는 거잖아요. 그쵸. 상수잖아요. 어찌 보면. 그 상수를 이용해 베트남으로 전진기지를 옮겼다? 그러면 이 무역 갈등의 변화에 따라서 베트남 시장도 출렁이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이 될 것도 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베트남이 모르는 것은 아니죠. 지금도 여전히 중국하고의 교역이 가장 커요. 베트남 역시. 그래서 중국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 거는 알지만, 안보 면에서 봤을 때는 베트남한테 어쩌면은 미국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베트남이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남중국해에 있거든요. 인도양과 태평양이 만나는 이제 지점이고 교육을 한다 그러면 80% 이제 해상을 통해서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3분의 1이 이 남중국해를 지나갑니다. 제가 중국이라도 이 지역을 그냥 확 컨트롤하고 싶을 것 같아요. 예전부터 미국이 해상 우위를 가지고 있던 곳이고요. 인공섬을 만들어서 거기 해군기지를 만들잖아요. 문제는 그래갖고서 자기네 영해가 넓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 베트남도 있고 필리핀도 있고 인도네시아도 있고 많은 나라들이 같이 있거든요. 베트남 입장에서는 인공섬 세워놓고 거기서 12해리는 영해야 라고 얘기를 하면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항행의 자유작전 하면서 니네는 영해라고 하는데 사실은 공해야. 그러면서 군함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그걸 보여주고 있죠. 그거를 베트남이 협력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한테도 굉장한 이해가 걸려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중국한테 양보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베트남 전쟁을 이제 미국이랑 했으니까 미국을 안 좋아할 거라고 생각들을 하잖아요. 베트남 입장에서는 아니 같은 사회주의 브라더라며 네, 그래서 약간 충격이었고 그래서 이제 소련 쪽으로 의존을 많이 하게 되고 79년에 이제 베트남하고 중국이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더욱더 소련 쪽에 의존을 했는데 소련이 해체되잖아요. 네. 해체되자마자 사실은 그래서 수교를 막 맺어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베트남이 잘 헤쳐나왔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를 뭐랄까 온몸을 좀 체득한 그런 국가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말씀 듣다 보니까 동병상련이 네, 느껴집니다. 그렇죠? 우리하고도 그렇- 상당히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우리하고 좀 차이가 난다면요. 네. 우리는 한 번 싫으면 계속 싫습니다. 그래서 너무 솔직하신 거 아니에요? 베트남은 그런 게 없습니다. 음. 그래서 그 시대 상황에 맞게 끊임없이 변해가는 모습이 또 지금 우리하고는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연하군요, 네. 그만큼. 예. 이런 유연성을 가진 시장이라면 당연히 세계 투자자들이 우리처럼 관심을 많이 갖고 있겠네요. 어떤가요? 네, 많이 갖고 있고요. 관심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저는 더 크다고 보고 있어요. MSCI에 따르면 선진, 신흥, 프론티어 이렇게 주시장을 분류를 하는데 이제 신흥이 한국, 인도, 대만 이런 국가들이 들어가 있고요. 베트남이 의외로 프론티어 국가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해외 투자금이 많이 들어오진 않은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프론티어 국가 1위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흥으로 업그레이드할 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된다면 펀드라든지 ETF 자금들이 많이 몰릴 거고 주시장이 시장 규모도 커지고 주가도 우상향하는 이런 모습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투자 기회를 베트남에서 다시 한번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퍼뜩 떠오르는 드라마 제목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우겨봅니다. 베트남은 신흥시장 막내 아들이다. 이렇게 한번 우겨봅니다. 베트남에 계신 거 맞아요? 주식시장이 빠져 있을 때는 안 사거든요. 이해가 속으로. 쏙쏙 됩니다. 사람 마음이 그래요.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시가총액 1위인 대표 기업이 버블이 사라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베트남은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습니다.